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2026년 시장. 참 복잡하죠? 한쪽에선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지정학적 리스크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런 안개 속 같은 장세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괜찮으신가요? 혹시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AI 기술주에 전부를 걸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그 전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읽어온 퀀트 전략가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AI라는 이 화려한 환상에 취해 있을 때 바로 그 뒷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균열의 신호들을 잡아내고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서 진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감이나 뜬소문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에만 근거해서 말이죠. 오늘 분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보이는 AI 버블의 이상 신호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지금 똑똑한 글로벌 자금들이 저평가된 코스피로 향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금융주, 이들의 진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본 뒤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시나리오까지 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라는 키워드 딱 하나에 열광하고 있죠. 그런데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과도하게 쏠릴 때는요. 반드시 그 뒷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이 균열의 신호들 하나씩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시장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지난 2, 3년간은 AI 관련주라고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르는 소위 말하는 베타의 시대였죠. 시장 전체가 올라가니까 사실 뭘 사도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옥석을 가려야 하는 바로 그 알파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진짜 실적을 내고 수익성을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백이 알파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사모신용 펀드 블루아울이 환매를 영구 중단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시장에서는 이걸 탄광 속 카나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이 아니라 빚을 잔뜩 내서 AI 생태계에 참여했던 이 주변부 플레이어들부터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거든요. 제가 직접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도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인이 쓰러지기 전에 베어 스턴스라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매크로 환경까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미국하고 이란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4.7%나 폭등을 했어요. 또 최근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다시 뛴다면 AI처럼 미래의 기대로 한껏 부풀려진 기술주들에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장이 이런 거시경제 리스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 특히 코스피에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비싼 미국 기술주만 쳐다보고 있을 때 현명한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드리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막대 그래프,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PE라고 부르는 게 21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고작 10.5배입니다. 정말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미국 기업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마치 스프링이 최대로 왁왁 압축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위로 튀어오를 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심지어 국내 시장 안에서도 이 밸류에이션 격차는 아주 뚜렷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린 코스닥의 PE는 18.5배에 육박하지만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여전히 10.5배에 머물러 있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거품이 껴있을 수 있는 곳보다는 확실하게 싸고 저평가된 곳에 주목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플러스 53억 달러. 이게 바로 최근 딱 한 주 동안 MSCI 한국 ETF로 순수하게 들어온 글로벌 자금의 규모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거의 기록적인 수치라고 하더군요. 이건 시장의 큰 손들이 우리가 방금 확인한 이 엄청난 저평가 매력을 보고 본격적으로 베팅을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저평가된 코스피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 핵심 섹터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세요. 모두가 HBM 노래를 부르지만 진짜 돈의 흐름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신화 너머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한번 주목해 주시죠. 이건 KB증권 리포트를 기반으로 2026년 국내 메모리 기업의 영업이익 기여도를 제가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언론에서는 HBM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면 18%에 불과합니다. 진짜 캐시카우, 즉 돈 버는 효자는 어디죠? 바로 45%를 차지하는 DDR5입니다. HBM이 마진이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기업 전체 이익 규모를 좌우하는 건 압도적인 물량의 범용 D램, 바로 이 DDR5라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HBM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 배우 같아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실적을 실제로 뒤에서 묵묵히 끌고 가는 숨은 공신은 바로 이 DDR5의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라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의 행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돈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곳이 바로 여기, 블랙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SK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 새로 샀다고 공시를 했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HBM이라는 화려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DDR5를 중심으로 한 본질적인 턴어라운드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죠. 반도체가 실적 개선이라는 펀더멘털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다면 코스피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정책의 힘으로 이 저평가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자마자 구체적인 당근책이 나왔죠. 여기에 화답하듯이 은행 지주사들이 주주환원책을 발표했고 외국인들이 즉각적으로 매수에 나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동안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 만약 투자자들이 이걸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본 증시처럼 아예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바로 이 신뢰가 연기금과 같은 거대한 장기 자금을 움직일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 랠리의 지속성을 판가름할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매크로부터 국내 주도 섹터까지 탑다운으로 쭉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전 투자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릴게요. 이제 예측이 아니라 대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나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A 전략을, 나는 안정적인 가치와 배당이 우선이다 하시면 금융주 비중을 50%로 가져가는 B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 동력인 반도체와 가치 기반인 금융주, 이 둘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전략을 택하든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제 20년 경험상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요, 최고의 수익률을 낸 사람이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한 사람이더군요. 첫째, 트레일링 스톱을 활용해서 이익을 지키십시오. 이건 주가가 고점에서 특정 퍼센트, 예를 들어 7%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아주는 장치인데
감정적인 판단 없이 수익을 확보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둘째, 새로 살 때는 주가가 통계적으로 하단선에 위치하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서 정해진 포트폴리오 비중을 기계적으로 유지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데이터와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변동성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정교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